네, 이어서 행정행위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행정기본법이나 뭐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나 뭐 행정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 이제 그 정의하기가 쉽지 않긴 않습니다. 물론 이전 시간을 통해서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즉 하명,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행정법에서 다루어졌던 것들이 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서 특히 여기 확인과 같은 뭐 재결정 행정 행위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인식되고 또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행정행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행정행위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행정행위가 법이 기속되는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행정행위에 따른 결과 양상이 어떤지에 따라 또 분류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행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하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명이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예, 어떠한 하명이 침입적일 수도 있고 수익적일 수도 있고, 예, 어떠한 하명이 대인적일 수도 있고 대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허가도, 예, 어떤 허가를 하는 이제 그 행정 어, 정의 행위가, 행정기관의 행위가 기속적일 수 있고 재량적인 허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허가가 침입적일 수도 있고 수익적일 수도 있고, 예, 그런 허가가 대인적일 수도 있고 대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침입적, 수익적 외에 동시에 이제 복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행정행위가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분, 행정행위가인지 아닌지 여부, 그러니까 사실행위라든지 다른 뭐 행정 입법이나 이런 거 분류해서 행정행위까지 식별하는 것까지만 어떻게 이제 그 통과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행위 속성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좀 또 다른 양상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사실상 또 저희가 이제 권리 구조적인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행정행위가 법이 기속되는 정도가 기속행위면 소송으로 다투기가 되게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법에 위반됐는지 안 했는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재량행위면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행위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행정은 난 재량대로 했다라고 말을 할 텐데, 그렇게 항변할 텐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입증이 쉽지 않다,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행정행위에 따른 결과 양상이 침입적 행정행위일수록, 예, 아무래도 그 어떠한 소송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죠. 하지만 이게 수익적인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침입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보다 완화된 해석, 그리고 나름의 이제 행정의 그 적법성이 이제 뭐 추정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의 그 여러 가지 한목적성을 고려해서 주는 건데, 뭐 빼앗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건데 적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행정일수록 재량과 같이 만나게 돼버리면 정말 이거를 이제 그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행위 원인이 뭐 대인적이냐 대물적이냐, 대인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승계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이제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대인적 행정행위라도 승계 가능하고, 대물적 행정행위라도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법에 정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제 말을 하는 것은 특별히 법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자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예, 그 행정행위가 행정의 주관적 사정이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의 객관적 사정이 기초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전 가능성, 다른, 예, 그걸 있는 사람에게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들이 문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분류할 수 있다. 예,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서 봤듯이 행정청의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가, 효과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준법률 행정행위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 하명류, 그러니까 직접 명령을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허가류.
명령류가 함영류랑 허가류 두 개만 잘 알면 사실 행정행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좀 봤던 확인적 행정행위라든지 그 재결적 행정행위까지 좀 따로 고민해 본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만 잘 알면 저희가 이제 행정행위는 어려운 파트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함영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바로 명령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철거해, 철거 명령하는 거, 야 이거 개선해, 고쳐, 이거 하지 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고쳐야 돼, 그리고 요거는 개선해야 돼, 개선 명령. 야 이쪽으로 통행하지 마, 통행 금지 명령. 이거 되팔지 마, 되팔지 마.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어떤 금전적인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야 이 돈 내라, 돈 내라. 세금으로 작년에 법인세 얼마 내라. 그리고 이제 부담금으로 아니면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든지 돈 내라잖아, 돈 내라. 부가 결국은 부가 처분, 부가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돈 내놓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영류는 비교적 이제 그나마 좀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게 허가입니다. 허가. 의무를 해제해서 자유 회복하는 것이어서 사실 허가에 관련돼서는 이제 헌법 시간에도 제가 종종 다루기도 하고 앞서 행정법 시간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 것인데, 허가를 이제 굉장히 좁게 행정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뭐 이런 허가, 특허, 인가 뭐 이런 거 다 구별하고 막 이제 할 텐데, 사실 이제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의 강학상 분류라고 해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제 뭐 나름의 교과서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기본법에 허가란 무엇이다라고 정의 규정이라도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뭐 허가는 이런 것이고 특허는 이런 것이고 인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행정기본법에서라도 들어가 있으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없잖아요.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이런 라이선싱 관련돼서는 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허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허가를 해주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할 수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운송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운송 사업 면허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법인 설립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어떤 합병 같은 거에서 해당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양도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에 사법상 법률행위 하면서 뭐 그걸 저희가 인가로 부르게 해줘. 허가해주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예, 근데 허가류에서 이런 허가, 특허, 인가 뭐 이런 기타 등등에서 허가류의 특징은 뭐냐면 허가를 안 해줬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에 관해서는 허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 제도를 두고 있는 법률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서 분명히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고요.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그게 가장 사실은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고, 허가를 다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묵히고 있거나 줬다 뺐거나 아니면 허가를 주긴 주는데 이상한 조건이나 기한을 탁자같이 붙이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좀 나름의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다만 그 허가에서 좀 특별한 허가라든지 인가, 특히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특히 전제하고 있는 허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랑 특허, 인가를 뭐 따로 별도로 있는 뭐 특허, 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허가류, 그런 부류가 있다. 허가 부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영과 허가 요 두 개만 잘 정리가 돼도 행정법은 어느 정도 큰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법에서는 특히 행정행위, 행정처분에서는 요 두 개의 탑, 함영과 허가 이 두 개만 잘 알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영과 허가, 저희가 특히 법률행위, 행정행위에서 함영과 허가를 잘 알면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아무튼 간에 이게 행정행위로 분류되기만 하면 어쨌든 권리구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실익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행정소송으로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 즉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럴 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소송 요건들은 처분성,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분성. 여기 보면 대상적격의 처분성이 인정돼야지만 이 항고소송이 가능하잖아요. 항고소송의 정의 자체가 위법한 처분을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법한
처분에 관해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특히 취소의 방법으로 제거시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처분성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좀 넓게 봐도 저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는 일부 판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들, 공증이나 통지나 순위나 그런 확인적 그런 확인 행위 관련돼 있어서는 준법률적 행정 행위로 또 봐가지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권력적 사실행위도 봤었잖아요. 그런 경우 인정돼서 대상 적격 통과하는 거고, 보통 행정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면 당연히 오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행정 행위 직접 상대 방해라고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 직접 상대방이면 당연히 이제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이고요. 심지어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3자도 오케이 될 수 있다. 제3자도 남들이 받는 어떤 하명이나 아니면 이제 그 허가류에 있는 관련된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의 여러 행정행위에서 이익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 다툴 만한 이익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관련된 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이제 할 때 이제 문제는 권리보호 이익을 따져봐야 될 텐데, 효력이 소멸되거나 기간이 도과되어서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사실 이제 그 인정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들이 저희가 어쨌든 행정소송법 12조에도 있고 12조 2문에도 있고, 그거를 근거로 나온 여타 이제 판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례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회복될 만한 이익이 있으면 권리보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90일 1년 적 무효사유가 있는 하자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아닌 이상 90일 1년, 물론 90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인데 일단 90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리게 된다는 점.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 제소 기간은 지금 당장 오늘 요거 말고 요 다음에 행정의 하자까지 봐야지만 좀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가나 다 중에서 가부분을 봐서 결국 지금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항고소송, 취소소송 자체가 대상적격의 처분성이 인정돼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이거 하면 소송을 제기할 만하겠구나. 그래서 인정되면 본안 판단에 가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거였는지, 그 행정처분 자체가 아니면 법률에 위반되는지, 너무 과한 거, 특히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주로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어떤 그런 판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황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에 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항고 소송이 가능한 행정 행위에 관련돼서는 헌법소송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헌법소송 심판, 헌법재판소법 68조 이랑 단서에 보면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대표적인 게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소송 심판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고, 그냥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나름의 이제 항고소송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헌법소송 심판의 보충성을 좀 통과시킬 만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들, 아니면 구속적 행정개입 같은 경우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물론 항고소송 가능한 걸 알겠는데 그래도 그게 혹시 번잡한 권리구제를 우회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권리구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또 직접 개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우의 가능성이 있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웬간에서는 이제 헌법소송 심판의 보충성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계속 행정구제, 특히 행정소송과 관련된 문제와 결부시켜서 특히 이런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권리구제랑 연결시켜서 봐야지 행정작용이 있는 뭐 마치 고유의 무슨 법리가 있는 것이냐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침익적 행정행위가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 가 이제 나눠서 이제 이걸 전제로 이게 1인에게 침익과 수익이 동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1인에게 수익이면 다른에게 침익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침익과 수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중요조 행정행위나 제3자요조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뭐 이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 이제 행정행위 종류로 침익적 행정행위랑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안 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따지냐면, 침익적 행정행위일수록 권리구제를 받는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측면에서 어디 있죠?
하는 그 본안 판단에서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판단하면서 침입적 행정행위일수록 이걸 엄격하게 판단해서 원고의 그나마 승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다 그게 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요 법률보의 판단이라든지 법률부의 판단에서 나름의 행정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크죠. 물론 이제 이걸 뭐 일도 양단으로 수익은 무조건 뭐 행정이 이기고 이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닌데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 어떤 강도라든지 그런 승수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복효적으로 이중효적으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요거 원고 적격에 있는 제3자도 이 소송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랑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이유는 소송에서 이런 원고 적격의 문제라든지 본안 판단에서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이길 수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수익적 행정행위를 보면 볼수록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되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제가 여기에선 소개는 안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있잖아요. 그 뭐냐 기후변화 관련돼서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 제도가 도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배출권 거래제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네이버에 배출권 거래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뜨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 배출권 거래제에서 할당 또 얼마큼 예를 들면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할당을 이제 국가가 해주게 되는데 그거의 성질을 침입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익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심사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하나 A 기업이 예를 들면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면 1kg 물론 이제 1kg은 너무 적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kg을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1kg 이상 하게 되면 뭔가를 내가 조치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침입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1kg까지는 그냥 배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다고 하면 수익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침입과 수익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좀 아쉽게도 제 생각엔 좀 침입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나름의 심사 강도에서 그 심사 강도를 물론 이제 대놓고 쉽게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나름의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심사가 좀 이렇게 나름의 행정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게 없지 않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련된 소송에서는 이제 승소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정행위가 하나 이렇게 똑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마치 기승전결 있는 하나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이게 다단계 행정행위가 있을 거거든요. 마치 단계별로 뭔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종류들 비슷한 것도 좀 모아보면 예를 들면 확약 뭔가 있기 전에 미리 저는 이제 개런티를 걸어주는 건데 사실상 요 개런티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확약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 그럼 이건 처벌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사실행위라는 거잖아요. 약속이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어업권 면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등 요런 거 이제 처벌성이 없다고 본 거죠. 처벌성이 없다는 얘기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면 그냥 사실행위라는 거. 그 외에 이제 그 위에 설명되는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는 어쨌든 다 처벌성 인정된 것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드리면 뭐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매몰 후보지 선정 아니면 또 부분허가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 사전 승인 그리고 가행정행위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직위해제. 일단은 뭔가 공무원이 사고 친 것 같다. 우리 공무원이 사고 친 것 같다고 했을 때 일단은 거기서 이제 잠깐 벗어나 계십시오. 일단은 임시적으로 좀 잠깐 벗어나 계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런 가행정행위 아니면 주된 어떤 하기 위해서 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때문에 일단 1단계부터 먼저 하고 계십시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된 행정에 관해서 욕구 생각한 종적 판단.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 예비 결정이랑 확약이랑 굉장히 구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예비 결정이나 확약이랑 법리가 먼저 A가 있은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B가 나온다기보다 B를 어떻게 봐야 되기 때문에 A로 맞추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긴 빠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예비 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확약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시기보다 행정행위가 우리는 딱 어느 하나의 행정행위가 성격이 이게 뭐 명령이냐 하명이냐 허가냐 아니면 수익적이냐 침입적이냐 아니면 이제 뭐 대인정이냐 대물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약간 더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로서의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가분적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단계를 가지면서
절차로서 그 각각의 하나씩이 처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냐면 권리 구조의 측면에서 처분성 인정된다고 그러면 뭐 일단 대상 적격은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 없을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면 앞에 걸 다투려고 하는데 시간이 91년이 지나가는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잘못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소기간의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쯤 가면 4단계쯤에 다퉈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1단계를 지금 다툴 시댁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권리보호이익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분성, 그리고 권리보호이익, 제소기간의 측면에서 이런 다단계 행정행위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상 뭐 문제 없고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적, 대물적 행정행위는 아까 봤다시피 이제 이게 승계가 되느냐의 문제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물적 행정행위는 성질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상속될 수 있는 거. 근데 대인적인 그 사람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면 상속되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면허는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나름의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나름의 이제 그 정한 종의 1종 보통이든 2종 뭐 오토든 2종 스틱이든 뭐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팔리고 상속이 된다고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대인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대인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되게 쉽지 않을 것이고, 다음 그게 아니라 근데 택시 관련돼서 택시 이제 저희가 번호판을 팔고 아니면 이제 그 운송 면허에 발린 그런 이제 택배 사업, 화물 자동차라든지 특별한 운송 사업에서는 그 면허가 팔리기도 하거든요. 팔리기도 하고 나름 이제 승계 가능성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의 허가는 대물적 허가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전이 가능하고 대인적 행정행위는 이전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겠지만 어디까지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대인적 행정행위지만 된다고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정 어떤 요건을 갖추면 대물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그냥 금지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얘기는 법률의 근거가 딱히 뭐 정한 바 없을 때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원고 피고 간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규명된 바가 아니다 보니까 법률의 근거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법률의 근거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일반적 행정행위, 일반 처분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통 행정행위는 이제 보통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보면 이게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절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거니까 개개인에게 다 통지를 하고 뭐 이게 송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시나 공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춤을 결정 고시 처분 사건에서 이거는 당의 유해매침물 소유자 등 특정 인물을 상대로 하는 청소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시, 포장, 청소년 판매, 대여 금지물 각종을 발생시킨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올리는 시점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효력이 발생했다. 사실은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이제 90일, 1년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좀 약간 빡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만 봐서 뭐 청소년 유해매침을 잘 마음에 안 나다 하실 텐데 최근에 이거로 바로 이제 쉽게 일반적 행정처분, 일반 처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코로나 시기에 어두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무수히 많은 집합금지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온 입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 내일부터 뭐 2주간 아니면 뭐 이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걸 2주간 방역 패스를 또 2주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이걸 이제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4인 이상 어떻게 한다. 6인 이상 어떻게 한다. 뭐 백신 맞으면 뭐 그걸 까준다. 뭐 여기 별게 많았잖아요. 네. 벌써 이제 뭐 이게 옛날 얘기처럼 생각 드시겠지만 이게 불과 몇 년 안 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번 이렇게 해서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직격탄을 맞으시는 뭐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문제되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것도 한 시간이 지금 지났다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하잖아요.
관련돼서 특히 보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중대에서 옛날에 2020년 8월 19일 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 조치에서 허용 조치나 하고서 서울특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제한 조치 고시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고시를 발령하고,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형태로 이제 뭔가를 알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서 헌법재판소 2023년 7월 20일 선고니까 비교적 최근에 선고되어 있는 이 헌법재판 결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부산광역시 공고였나봐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그래서 관내에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 예전에 보다 보면 지금 다른 얘기 하지만 이런 거 했을 때 그 실내 체육 시설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많은지 이거 가지고도 참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했는데, 아무튼 특정 기간 내에 실내 체육시설 영업장에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직접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는 장래에 불특정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거, 나름의 법률 내내 행정 입법에 준해서 정한다기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안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다, 처분. 그래서 이 부산광역시고시는 처분서, 특히 이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했을 때, 그래서 이 대법원 관련돼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서 이 고시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금지 관련된 것들, 이 사건에서는 부산광역시 고시였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일반 처분, 일반적 행정행위, 일반 처분이라는 것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히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 딱 포스팅하면서 알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청소년 유해물 처분 결정 고시 처분 사건을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집합금지 관련된 각종의 이제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아마 소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건에서 보시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행정 입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알린 것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처분으로 봐야지 권리 구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소송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실 소송 좀 몇 달 오래 걸리긴 하니까 그 집행정지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집행정지 걸어야지 지금 일단은 당장 이 동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들, 이제 이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헌법재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행정소송 가능하다. 항고소송 대상 처분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 그 권리구체가 거치지 않았으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68조 보시면 68조 헌법재판에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관련돼서 기본권 침해 관련 자는 헌법소송을 심판할 수 있지만,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고소송이 행정처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항고소송 걸쳐서 1심, 2심, 3심 다 걸쳐 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 좀 전에 봤잖아요. 좀 전에 보신다고 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처분에 관련돼서 일반 처분이 처분성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원고 적용 크게 그 안에 관리되는,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부산광역시에서 낸 곳인데 제주도에 사신 분이 제기한다. 쉽지 않을겠죠. 제3자가 제도성 인정받기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근데 부산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특히 당사자라고 하면 그 직접 직격탄을 맞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권리보호이 만약에 2주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명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건 통과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제소 기간도 문제가 됐고 넘어가실 것 같기도 하고 다 툴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으로 문제 제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가 이미 눈물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헌법소송심판에서는 보충성이 걸린다고.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봤던 그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도 이런 집합금지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타의 고시들을 항고소송으로 보고 있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1심, 2심, 3심 거치지도 않았는데 왜 바로 헌법재판소에 오느냐. 그래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허가제와 신고제, 제일 중요한 허가제, 신고제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또 주 30분 정도가 흘러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서 다시 또 이어서 허가제, 신고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